펜타곤에서 출입 기자들이 난리 났었어요. 북한 문제는 뭐 나올 수도 없었고 타이완 문제 미국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근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고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히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자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대해 현재 미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중국은 지금 2021년도가 아마 그 GDP가 미국이 78%까지 이제 따라왔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냉전 시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냉전 시대에는 소련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제 니오콘들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정치학자들이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건 그런 얘기를 했죠. 결국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 이외의 그 체제는 이제 안 나온다. 라는 말을 했죠. 그 뭐냐면은 체제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군비 경쟁 가속화를 통해서 결국은 소련에게 비용 출혈을 강요했고, 그래서 비용 문제를 감당하지 못했고 소련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미국의 시각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제 혼용된 체제라는 것, 그걸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 경쟁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압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중국의 이제 서사를 보면은 이제 아편 전쟁부터 해갖고 원래 자기네들이 미들 킹덤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21세기 들어서 그런 이제 희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이제 미국의 자리를 이제 넘보고 있다라는 긴장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됐으는 건 이제 국제 규범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령 이제 5G 화웨이 같은 문제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제 넘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체제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중국이 들어가서 대안을 제시하게 됐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후 세계 질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으로서 이제 중국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1등 국가가 되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사실 그 등소평이 걸리게 했잖아요. 적어도 100년 동안은 미국에게 저자세를 해라, 도광양해라는 전략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당국자들하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도 다행이다. 시진핑이 본인의 이제 권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들어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광양해의 유운처럼 만약에 시진핑이 정말 100년을 그렇게 기다렸다면은 정말 미국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고 꼼짝없이 당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다. 지금이라서도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보는 게 있고요. 대신 이제 어쨌든 20년 동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분별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봐줄 수는 없다.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초경쟁 사회에 대비를 해야 된다면서 긴장에 우리를 바짝 죄게 된 것이죠. 기자님, 미국은 정확히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요? 중국을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것인지, 부작용이 있으니 적당히 상황을 관리하려는 것인지 궁금해요. 당연히 이제 전쟁을 억제하는 게 가장 큰 거지만, 이제 중국이 1999년도에 들고 난 전략이 초안전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영역을 초월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을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재래식 전력에 한 전쟁뿐만 아니라 사이버전, 원자전, 그리고 뭐 외교전, 그리고 마약전까지 있어요. 자기네들 아편 전쟁 때 당했잖아요. 펜티닐 같은 거 이게 값싸게 이제 미국으로 대량 이제 보내가지고 그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거, 정보전, 여론전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재밌는 게 미국 당국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신냉전을 선포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다. 중국이 먼저 시작한 거다. 중국이 어쨌든 대국 굶기게 하면서 신냉전을 먼저 시작한 거고, 우리는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봐줬다. 근데 태도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 묶여 있으니 이걸 완전히 디커플링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렇다면 중국이 소위 말해서 세계 패권 국가로서 도전하지 못하기 위한 그 초크 포인트가 있어요. 몇몇 개가 있는데 가령 반도체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 거 같은 핵심 물자들이나 네트워크 같은 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제 고립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중국의 시스템에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제 국가들이 있다면은 회유하거나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약 압박 수단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것. 미국의 이제 수사가 재밌는 게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많이 하는 게 우리는 경쟁하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중국 끊임없이 경쟁하는 관계에서 계속 경쟁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국을 어쨌든 철저하게 고립시키겠다는 약간 전략이 있습니다. 중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한 중국이 해양 세력과 경쟁하려면 타이완으로의 진출이 필연적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어쨌든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언론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미국에 있는 군 당국이 얘기하거나 정보 당국이 얘기하는 걸 발표하는 걸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재밌는 건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라고 이 지역을 총괄하는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직접 미국 의회,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증언하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좀 얘기가 다릅니다. 거기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고 미국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건데 이미 2026년도에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에 있던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얘기를 했고 좀 약간 수위를 낮춰서 최근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꼭 그 시점은 아니지만 우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작년에 CIA 국장 같은 경우도 미국 의회 증언에서 왜 그럼 2026년, 2027년 그점이냐 여기 얘기했을 때 시진핑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시했다고 증언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토대로 봤을 때 어쨌든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쨌든 그런 내부 정보 정황을 봤을 때 준비 태세를 이제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미국에겐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커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나요? 그게 재밌는 게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타이완 문제가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막 영해에 막 전략 폭격기 보내고 막 난리쳤던 적이 있었는데 펠로시 가고 막 그랬었는데 펜타곤에서 출입 기자들이 난리 났었어요. 다 문제가 뭐 북한 문제는 뭐 나올 수도 없었고 다 타이완 문제 미국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는 보통 이제 수사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고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히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이 언급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는 시점인 게 그때는 전임 대통령 시절이었고 한반도 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러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갖고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이 한국과 일본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일본은 그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며칠 뒤에 적기지 선제 타격, 일본은 뭐냐면 헌법 제약상 상대에게 적 영토에 이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안 됐는데 그 해석을 바꿔가지고 이 역량을 우리가 보유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나온 그 메시지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 딱 이게 나온 건데 한국은 되게 조용해. 저도 지금 궁금해요. 그래서 한미 간에는 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좀 유의미하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콜린 칼이라고 그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국방부 정책 차관했던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보통 이제 작전 계획이 있어요. 1급 비밀 문서 있었고 아무도 못 봐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침공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로 이제 미군은 움직이고 한국군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게 나와 있는 이제 시나리오 플랜인데 그걸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 때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한미 동맹 간에 작게 업데이트가 있었다. 이 업데이트한 이유는 북한 대비 외에 또 다른 적대 세력의 염두에 된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또 다른 적대 세력이라는 건 누가 봐도 중국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을 좀 신경 써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일본보다는 좀 가까워 있으니까 굳이 미국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뭐 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 되게 타이완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초완전이라는 거 전략을 쓴다고. 그게 뭐냐면은 1999년도에 그걸 만들었을 때는 미국이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의 위력을 갖고 있고 중국이 이제 막 크기 시작했대요.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재래식 전력에서는 미국을 이기지 못하니 후방부터 전방까지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이제 교란할 수 해갖고 미국을 이겨야 된다는 전략을 한 건데 이게 보면 이제 미국의 육사하고 이제 해사의 필독서를 지금 지정돼 있어요. 1999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99년도 얘기고 지금 이제 재래식 전력조차도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을 쫓아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타이완의 유사시 전쟁이 벌어진다면 무력 발생이 전에 여론전이나 그 심리전이나 사이버전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등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우리 사드 보복했던 것처럼 경제 제재는 이미 하고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미 전쟁은 이제 회색지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시나리오별로 대응별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달라지겠죠. 가령 이제 한 국방부 관계자는 저 취재했을 때 그런 말을 해요. 꼭 이제 한국이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건 아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가장 신경 쓴 것이 TSMC 그 공장이잖아요. 반도체 공급망이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먹어버리면은 어쨌든 세계에 엄청난 혼란이 퍼질 거기 때문에 그 핵심 인력 빼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비해야 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이제 가장 가까운 한국과 일본에 빼와야겠죠. 그럴 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한국의 해군의 역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난민이라고 하지만 그 핵심 인력들이거든요. 그런 중국이 공장을 점령한다 그래도 인력을 키우는 수 있는 카파시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엘브리지 콜비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국방부 부차관보 했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한국이 북한에 지금 우리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북한의 침공으로 대비하는 상황인데 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느냐 대뜸 뭐라고 했냐면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참여에 빠진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혈맹이라고 믿었던 한국이 이 문제에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영내 두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만약에 빠진다면은 우리는 정당하게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그러면 우리는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동맹이라는 건 쌍무적인 관계입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미국민들이 점점 이제 비용적으로 따지고 결국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게 쌍무적인 관계다. 기브앤테이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럼 한국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것은 6.25 전쟁 때 어쨌든 전력 열세 어떻게 보면 북한군이 훨씬 더 셌고 지금은 어쨌든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 북한이 이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핵 억제력을 발휘해 주긴 하겠지만 너네는 이미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안 도와줘?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 그럼 동맹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점점 세진 것 같습니다. 기자님, 미국의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트럼프 당선이라는 변수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관심은 중국 견제라는 관심에서 봤을 때는 이건 초당적이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라는 존재가 미국의 패권을 넘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바뀔 수 있지만 본질적인 건 달라지지 않거든요. 다만 어쨌든 트럼프 일기 때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금까지 동맹관계에서 무임승차를 했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박 수위는 더 강해질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내 정치이긴 하겠지만 바이든을 폄훼해야 하기 때문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 때 가장 딴지를 걸었던 게 그 오바마의 이제 FTA였잖아요. 자유무역 하면서 한미 FTA 이거 수정해야 된다고 결국 수정을 했잖아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관계가 좋은데 거기서 만들어진 그 토대들이 다 깨질 수가 있고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트럼프한테 선제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이